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최근 미디어 관련 눈에 띄는 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선호하는 뉴스 채널을 묻는 질문에 무려 30%의 응답자가 나는 보고 싶은 뉴스 채널이 없다고 답한 건데요. 모바일과 온라인 뉴스 소비로 인해 TV 뉴스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소 놀라운 결과입니다. 시청자들은 왜 기존 방송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을까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러온 언론개혁 이슈,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 이후에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네 글자, 바로 언론개혁인데요. 네. 지난번엔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언론개혁과 이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어요. 네. 오늘은 이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취재 관행, 언론의 뉴스 생산 관행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최근에 윤석열 총장과 한겨레 간의 고소건에 대해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성명을 냈는데요. 네. 언론노조는 이 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충점 찾기를 제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국 보도로 언론에 실망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기레기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언론 노동자들에게도 미안함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 성명을 계기로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관행을 돌아보고 책임감 있는 변화를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최근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한 질타의 원인이 네. 관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취재 관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취재 관행에 그 원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목소리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하자 하는 이야기가 터져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짐작케 하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에게 즐겨보는 뉴스 채널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JTBC를 선호한다라는 응답이 16%로 가장 많았고요. KBS 15%, MBC 10%, 우리 이제 YTN이 9%, SBS 연합뉴스 TV가 5%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선호 채널이 없다는 응답이 30%에 달했다는 겁니다. 네. 선호 채널이 없는 30%의 응답자분들은 대부분 유튜브나 SNS 등으로 뉴스를 접하는 건데요. 기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분기별로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면 JTBC가 조국 사태 전에 25%를 유지하다가 16%로 하락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최순실 그 태블릿 PC 보도 때는 2017년이죠. 44%까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많이 하락을 좀 한 거고요. 반면에 MBC의 경우는 조국 사태 이후에 10%까지 상승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지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그 조국 사태에서는 여론이 양분되는 아주 팽팽하게 양분됐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전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JTBC의 선호도가 30% 가까이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 JTBC의 선호도 하락을 단순히 어떤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찬반 양론 등을 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유의미하게 봐야 할 것은 선호하는 채널이 없다는 응답이 30%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높죠. 네.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것인데 그만큼 기성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취재 관행으로부터의 탈피인데요. 네. 세월호 때 JTBC가 그리고 이제 이번 갤럽 조사 결과 조국 사태에서 MBC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을 이렇게 원인을 살펴보면 기존 취재 관행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받아쓰기식 보도, 따옴표 저널리즘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지난번에 저희가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진 거죠. 정리하자면 출입처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취재 관행이 받아쓰기식 보도로 이어졌고 네. 반면에 그런 관행을 탈피하려 한 언론사들은 주요 이슈가 터졌을 때마다 주목받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미 언론과 달리 한국 언론은 출입처 관행이 전문 기자와 관계없이 전개돼 왔는데요. 일반 기자에 의한 출입처 관행은 출입처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초점을 두는 이제 그거를 영토적 영역주의에 기반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보건과 관련된 그 기자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 분야 전체를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출입을 하죠. 네. 거기만 출입하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처에 대한 기자들의 과도한 의존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결과는 뭐 이미 90년대 연구에서도 나타납니다. 기자들의 80% 이상이 어떤 연구에서는 90%까지도요. 출입처의 보도자료에 의존해서 기사를 작성한다라는 연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번 조국 관련 보도에서 검찰발 보도, 뭐 따옴표 저널리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게 취재원에 의존하는 관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뉴스 생산 관행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출입처 제도입니다. 출입처에 대한 공적 감시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오히려 기관과 그 출입 기자 사이에 유착 고리로 관행화되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여실히 드러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기성 언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이런 경향,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요?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언론 불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국내 유일의 저널리즘 관련 국제 컨퍼런스입니다. 이날 기조 강연을 피에르 아스키 국경 없는 기자회 회장이 했는데 이 피에르 아스키 회장이 기레기 같은 언론 불신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프랑스에도 기레기와 유사한 똥 미디어라는 불어 표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오늘날 모든 의견은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미국도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 이렇게 사회 여론을 양극화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언론과 언론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야 전문적인 미디어 영역 밖에서 자신들만의 정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언론 신뢰 하락에는 혼란을 조장하는 쪽의 책임도 있겠지만 언론의 책임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은 끊임없는 그 자기 반성 속에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프랑스에도 미디어를 심지어 제가 이 말을 참아 못하겠는데 제가 이미 비유하는 네. 이런 불어 표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참 한편으로 자괴감이 드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언론계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국 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KBS, MBC가 공동 주최로 지난 23일 지상파 방송 뉴스 신뢰도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 팩트체크 저널리즘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그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또 지난해 언론노조가 지상파 4개사의 공동 체크 센터를 설립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협상 중에 있는데 이번 토론회는 공동 의제 설정 기준 등 센터 설립 과정에서 나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련됐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역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지상파 방송 보도의 문제를 놓고 아주 치열한 토론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 프로그램 제작에서도 나타나는데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와 협업을 통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탐사 보도,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제작을 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시도들이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과거에는 저희가 뉴스 소비자들을 그냥 수용자라고 불렀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이런 뉴스 소비자들이 뉴스의 생산 과정 속으로
점점 더 개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그 요즘의 뉴스 소비 패턴이 이런 언론의 취재 관행에도 좀 신선함을 던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인터넷 뉴스 생산 과정이 전통 저널리즘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생산 단계가 확장된다는 점인데요. 네. 인터넷에서는 뉴스 생산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서 수용자의 소비 과정에 들어가서도 이제 지속된다는 거죠. 소비 과정에서 또 다른 생산 과정이 이어지는 건데 수용자가 전문 언론인이 생산한 뉴스에 다른 해석을 부과함으로써 생성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공간이어서 가능한 거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주석적 뉴스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이런 뉴스 생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티즌 저널리즘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저널리즘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기존의 그 저널리즘 관행으로 인해서 생산된 뉴스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관행으로부터의 탈피, 이렇게 과감하게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마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저도 그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할 때 그 네. 기사 하단에 달린 댓글을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그 뉴스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달려 있기도 한데 네. 사실은 또 일반 뉴스 소비자들은 그걸 통해서 이 기사의 가치랄까 이 기사가 과연 팩트가 맞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으로도 활용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언론 개혁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취재 관행과 대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기존에 우리가 관행에만 너무 그 매몰돼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택시 운전 30년 차 김범래 청취자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 네. 택시 운전을 30년이나 하셨어요? 네. 네. 김범래님은 이 매일 아침 7시에 운전대를 잡기 시작해서 하루 16시간을 꼬박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김범래님의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김범래라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요. 아,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하면서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지금까지 애들 가르치고 하여튼 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택시 하시면서 네. 30년 동안 한 번도 스트레스 받으신 적이 없다네요. 네, 긍정의 기운이. 근데 사실 택시 승객들 보면은 참 천태만상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쁘게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이게 바로 천직인가요? 그렇죠. 네. 정말 천직인 것 같았는데요. 한편 김범래님은 또 운전업을 하시면서 작은 소망 한 가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네. 바로 택시운전 30년 인생을 담은 김범래 지음의 책을 내는 건데요. 아, 저자가 되시는 것. 네. 사실 30년 운전대를 잡은 세월만큼이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손님으로 연을 맺으셨겠죠. 네. 그중에선 기억에 선명히 남을 정도로 특별한 연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느낀 것들을 책에 고스란히 담아 엮어내는 게 범래님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택시에서 일어난 일을 책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책 제목은 이미 정해놨고요.
한평 속의 세상이라고. 제가 운전하는 이 차의 공간이 약 1평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제가 차를 타고서 손님들과 나눴던 대화나 참 특별한 손님 그런 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원고를 한번 쓰는 작업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노후에 저녁이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평 속의 세상이라고 책 벌써. 제목을 먼저 정해놓으셨대요. 네. 한평 속의 세상 너무 좋은데요. 택시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손님들과 주고받은 대화, 또 내가 만났던 특별한 택시 승객들 이런 네.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챕터도 벌써 정해두셨대요. 아니 혹시 챕터까지. 책 쓰기 교육을 받으신 분이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책 쓰기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컨셉 잡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챕터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안 받으셨는데도 이분 곧 책 내시겠는데요? 그렇죠. 네. 진짜 챕터 1은 사랑, 챕터 2는 소망 이렇게 벌써 정해두셨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머지않아 책이 발간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범래님께서는 YTN 라디오 애청치자이시기도 했는데요. 네. 라디오의 주된 청취자층이 또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네. 분들이잖아요. 버스나 택시에서 많이들 들어주시죠. 네. 네. 범래님 역시 하루 16시간 일을 하시면서 저희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는 제 삶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16시간 정도를 일하다 보니까 아침에 시동을 걸어서 나오면서부터 라디오를 켜가지고 특별히 손님이 라디오를 좀 잠깐 꺼달라던 거 이외에는 거의 켜놓는 상태죠. 그리고 채널도 다른 데로 거의 안 돌아가요. YTN이 뉴스를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음악이라던가 각종 정보 뭐 이런 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YTN 라디오를 고정해 놓고 듣고 있습니다. FM 94.5입니다, 여러분. 주파수를 고정하고 계시대요, 김범래님께서는. 네. 앞서서 라디오는 나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겠네요. 하루 24시간 중에 무려 18시간을 택시 안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니까 눈 감아도 라디오 소리가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 참 감사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라디오가 손님과의 대화의 물꼬를 켜주는 그런 촉매제 역할도 한다고 해요. 네. 뭐 공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네. 그래서 라디오는 꼭 필요하다. 삶의 일부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편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바라는 점과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이어 들어보시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YTN뿐만이 아니고 뉴스에서 보면은 택시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할 때는 너무나 속상하고요. 억울하거든요. 택시 기사들도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저도 제 차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친절하게 손님들 정성을 들여서 모시거든요. 그래서 YTN에서 열심히 사는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방송 으쌰으쌰하고 길을 좀 불어넣어주는 방송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YTN 방송 정말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택시와 관련해서 YTN뿐만 아니라 이런 뉴스에서 좀 안 좋게 보도되는 내용들을 접할 때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교통사고나 아니면 택시 승객과 택시 기사 간에 어떤 실랑이가 있다던가 이런 기사들이 종종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택시에 관련해서 승객들이 또 청취자들이 안 좋게 반감을 가지실까봐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이런 부분까지 못 챙겼다면 앞으로는 잘 챙기겠고요. 으쌰으쌰 하자고 하셨거든요. 네, 저희도 오늘 김범래님 덕분에 으쌰으쌰 하면서 오늘 열린 마이크 코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연 리포터 오늘 으쌰으쌰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올해 여름도 무더위가 오래 이어졌죠.
그런가 하면 올해 7월 프랑스는 역대 사상 최고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최대 원인, 석탄이나 석유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온실가스라고 하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의 이현수 국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여름하고 겨울만 남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구 한켠에는 폭염이, 또 한켠에는 홍수가 덮쳤다. 이제 이런 뉴스가 저희에게는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닌데요.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올 여름 프랑스나 유럽 같은 곳은 거의 46도까지 올라가거나 50도까지 올라간 곳도 있고요.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 찾아왔는데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문제는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대서양의 기온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바다가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수증기, 더운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북대서양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즉 영국, 스페인, 프랑스로 더운 공기들이 밀어닥치면서 이제 폭염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 또 미국 서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 산불도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이 한국에서는 많이 소개가 됐지만 네. 실제로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그리고 남미에 있는 여러 숲들, 그다음에 러시아 근처에 있는 숲들이 전부 다 지금 계속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자 숲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산불을 자주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바다의 온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더운 공기를 머금고 있다가 바깥으로 더운 공기를 내뿜게 되니까 수증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대기는 정체되고 네. 이 문제로 인해서 가을에 태풍이 잦아지는 현상이 네.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잦은 그렇죠. 태풍으로 좀 힘들었죠.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97년부터 이제 바다에 수온을 재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약 20년 동안 수온을 재보니까 매년 0.1도씩 꾸준히 상승을 하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승하는 폭이 2010년하고 18년 사이에 2배씩 증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0.34도씩 이제 계속 증가를 하는 걸 목격을 하게 됐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옛날에는 여름에 있었던 태풍들이 10월, 11월 이쪽으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하게 됐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호수의 물이 전부 다 말라서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가축들이 전부 다 폐사했다는 뉴스가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인도도 가뭄이 계속되니까 사실 농부들 같은 경우는 물을 댈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생계수단이 막막하니까 자살하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잘 농부들의 자살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이 지구온난화가 정말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 결국은 온실가스가 원인이라고 이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거에 어떤 반대되는 개념 이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친환경 에너지라고도 하고 이제 재생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연료를 사용한 만큼 그 네. 연료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에너지를 말하는 그래서 거고요. 재생 에너지. 네. 그런 이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태양 에너지라던가 네. 아니면 풍력, 네. 아니면 지열,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 에너지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생존의 문제까지 그 턱 밑까지 닥친 지구 온난화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인데. 아직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재생에너지라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좀 낮은가 보죠? 매우 낮고요. 매우 낮습니까? 네, 매우 낮아요. OECD 중에서 네. 거의 꼴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3.5%.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독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가장 낮고 이런 상황, 왜 그럴까요? 우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나라가 작잖아요. 크기가.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우리보다는 큰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류의 생각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만 보면 전 세계 7번째로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경제 구조를 보시면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의 브랜드를 통해서 해외 마켓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네. 그런 류의 이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은 뭐 트럼프 때문에 약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 자체도 주마다 굉장히 강력한 기후 변화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은 우리가 사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그 산업군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무엇으로 만드냐가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너무나 경쟁력이 없어지는 나라로 되는 거죠. 지금 IMF 뭐 잘 아시겠지만 IM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그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IMF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위협을 제대로 감지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의 위협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거를 경고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위협을 그다음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IMF가 제안한 건 탄소세를 $75로 올리자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은 약 9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톤당. 네. 지금 그 가격이 $2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제품을 팔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죠, 이제.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이 되면. 네. 네. 경제적으로도 사실 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경제 분야에서 성장 지향적인 IMF조차도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러면 태양이나 이런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야 됩니까?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태양광 그 패널을 뭐 베란다나 네. 발코니나 뭐 이런 곳에 걸어 놓으시면 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고요. 왜 그렇죠? 현재까지 경제를 발전시키는 구조들이 화석 연료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발전해온 경제 구조들에서 이제 혜택을 받는 기업과 개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소수의 몇몇 기업과 몇몇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올 수 있거든요. 네. IMF가 말한 것처럼 네. 탄소세가 톤당 75불이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기료가 약 43% 올라가거든요. 급작스럽게. 그러네요. 네, 그 책임을 이제 모두 다 국민들이 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또 가장 예측할 수 있는 위협으로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업의 네. 경쟁력은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것은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국이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부서별로 서로 네.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마찰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고. 네. 정리하자면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제가 왜 살 수 없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어떤 기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의 이익에 좀 중점적으로 돌아가도록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일단 그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하신 게 우리나라 주관 부처의 문제였어요. 이게 아무래도 에너지 문제다 보니까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부단 또 에너지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제도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부처들의 역할을 정해주는 통일된 기관이 없는 거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그린피스와 함께 주기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첫 시간이었는데 다음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재개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이연숙 국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10월 26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존 덴버의 Sunshine on My Shoulder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